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정신간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정신간호학에 대한 문제를 풀었을 때 간단하다고 느끼신 분, 아무도 간단하게 느끼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얘는요, 내가 그냥 단편적으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해요? 사례가 중요해요. 이 사례가 길다, 짧다? 이 사례 자체가 굉장히 길 겁니다. 긴 지문으로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정말 상세하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례가 주어집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보고, 자, 이 대화 내용을 봤더니 이 밑줄 친 여기에서 느껴지는 얘는 어떤 상태야? 또는 이 전반적인 이 대화 내용 중에서 어떤 건 있잖아, 치료적 의사소통이고 어떤 건 비치료적 의사소통이었을 거야. 너 그거 한번 구분 지어볼래? 그거 구분 한번 지어보고 나서 있잖아, 그래서 뭘 쓰인 건지에 대한 명칭을 쓰고 그게 왜 치료적인지, 그게 왜 비치료적인지 근거를 써봐.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단순하게 명칭을 묻기도 하지만 그 명칭에서 더 나아가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사례를 봤더니 무슨 진단 같니? 무슨 진단명 같니?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진단명이라고 생각하게끔 했던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정신간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근거를 그냥 막 던지지 않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DSM-5라고 하는 게 있어. 이 DSM-5에 근거해서 그 진단명에 따른 그 진단 기준에 따라 얘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서 써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얘가 우울증인 걸 알았어. 주요 우울장애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DSM-5에서 얘기하는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례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빼낼 수가 있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렇게나 많아요. 자, 첫 번째는 정신간호의 이해. 정신간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그 지식들에 대해서 먼저 보고 갈 겁니다. 자, 이상행동의 이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역시 사례 당연하고요. 명칭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봐주셔야 돼요. 기입형을 조금 더 준비해 보자고요. 자, 불안장애. 여기서부터 질환 들어가게 되죠. 불안장애 역시 중요한 질환. A급 잡고 가야 됩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자, 얘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죠. 얘 역시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례 속에서 얘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찾아 써봐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파트. 해리장애, 출제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분류 확실하게 해주셔야겠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그 분류, 그리고 그 분류마다의 특징들. 비슷한 듯하지만 다르다고요. 그러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 나와요. 조현병,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무조건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 어떤 사건, 사고가 나타나면서 그 범죄자가 또는 그 용의자가 조현병을 알았대요, 조현병을 앓고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뭔데? 우린 전문가잖아. 얘는 뭔데? 이거 하셔야 된다고요. 자, 우울장애 얘기를 하셔야겠고요. 우울장애 역시 중요도 높습니다.
양극성 관련 장애, 우울 장애보다는 출제 빈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개념 정리 확실히. 그리고 성격 장애, 성격 장애 우리가 인격 장애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류를 너무너무 잘해 주셔야 되는 파트. 자, 급식, 섭식 장애, 배설 장애. 자, 급식 및 섭식 장애. 이 파트 역시 중요하죠. 출제 빈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우리의 대상자들 중에서 이거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아요. 물론 질병으로 진단명까지 내리기는 힘들지만 비슷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상자가 많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 확실하게 하시고요. 진단 기준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물질 관련 중독장애. 일단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 용어 정리부터 확실하게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그 물질에 따른 특징들이 있죠. 이런 물질은 있잖아.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와. 이런 물질에 중독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물질에 대한 금단 현상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례 속에서 지금 이러한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의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신경인지장애, 신경인지장애다. 이건 치매랑 선망이랑 비교해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죠. 수면각성장애, 개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사원 관련 장애, 개념 정도 알고 가시고요. 자살 그리고 간호. 자살 간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 높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청소년은 우리의 대상자예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미리 잘 간호만 해주면 우리 막을 수 있어요. 그거 막는 거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죠. 우울, 자살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 출제 빈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치료적 간호 활동을 볼 겁니다. 자, 이 치료적 간호 활동, 출제 빈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파트예요. 특히 인지 치료에 대한 개념들, 인지 치료에 대한 종류들에 대해서 꼭 봐주셔야겠고, 그리고 뭐요? 가족 치료 역시 너무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사례 속에서 이런 사례를 봤더니 이런 가족 치료 이론을 대입해 봤을 때 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약물들을 공부하셔야 되죠. 자, 약물 공부할 때 뭐 많은 약물들을 공부하긴 할 거지만 이 우울에서의 약물, 그리고 양극성 관련 장애에서 조증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약물들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도 높게 봐주셔야 돼요. 물론 다른 약물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신간호학에서 공부를 하고 갈 겁니다. 정신간호학 역시 출제 빈도 높아지고 있고요. 사례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분류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개념 정리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사례 적용까지 연습하셔야 되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중요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렇게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정신간호의 이해에서 우리 방어기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치료적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거 다 중요해요. 여기서 볼 내용들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방어기전, 이건 무조건 A급인데 그것도 특 A급이에요. 방어기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간호학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치료적 인간관계 의사소통. 출제 빈도가 높은데 이 의사소통, 우리는 전문가로서 대상자와 대화를 할 때 치료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적 의사소통에는 뭐가 있어? 부터 시작해서 그럼 비치료적 의사소통에는 뭐가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개념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들 모두 다 가져가셔야 돼요. 스트레스, 대표적으로 셀리, 라자루스, 그리고 스트레스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 성인 간호학이랑 연결이 되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방어기전부터 봅니다. 방어기전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방어기전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감정과 인식과 기억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감정이 생기면, 이런 기억이 떠오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나타나는 것이 방어기전입니다. 일상적으로 방어기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방어기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어기전의 적절한 사용은 일상의 적응 그리고 불안, 우울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고통스러운 감정인식과 기억이 나타난다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잖아요. 우울과 불안 수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방어기전의 특징입니다. 이 방어기전의 특징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어요. 자, 딱 주고 나서 방어기전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놓고 나서 자, 위에 지문을 봤더니 방어기전의 특징이 나오지? 이 방어기전의 특징 중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그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지문 자체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지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찾아야 되잖아. 그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방어기전의 특징. 방어기전은 갈등과 정서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갈등, 정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갈등이 생겼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떠올랐어? 이것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기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전입니다. 자, 방어 기전은 대부분 무의식적이에요. 포인트 꼭 잡으셔야 돼요. 대부분 무의식적입니다. 나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이런 방어 기전 나와! 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의식적인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의식적인 거 한 가지 말고는 다 무의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어기전은 다른 방어기전과 서로 분리되어 있고 방어기전은 중요한 정신적 증후군의 특징이긴 하지만 회복 가능하고 방어기전은 병적이기도 하지만 적응적이기도 하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켜서 이 상황에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방어기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기전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면 병적인 과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방어기전의 특징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출된 바 있습니다. 자, 방어기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기억해야 한다? 사례를 무조건 기억해야 한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론서도 보시고 문제집도 보시고 사례가 나오는 것들은 다 찾아보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이타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자신의 갈등과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는 것. 이타주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죠. 이런 이타주의는 자, 희생적인 행동과 다르게 대리만족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나를 희생시켜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만족감을 얻는 것을 말해요. 자, 6개월 전에 차 사고로 남편을 잃은 부인이 주 1회 시행하는 사별 담당 봉사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봉사란 말에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도움을 주고 그들을 고통에서 이겨내도록 도와줬대요. 그랬더니 내가 나를 희생한다는 느낌보다는 만족감과 기쁨을 얻었대요. 이게 바로 이타주의예요. 두 번째, 승화. 승화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되죠. 가장 건강한 방어기전이 뭡니까? 가장 긍정적인 방어기전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얘가 나와요. 승화. 원래 형태로는 의식적으로 허용하기가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충동이나 행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 나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충동이나 행위를 의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줄 겁니다. 건설적인 활동으로 대체한다. 자, 사례. 매우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충동을 가진 10대 소년이 경쟁적이면서 공격적이래요.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이 아이가 미식 축구 선수가 되는 경우, 이런 공격적인 에너지를 운동으로 뭐 한 거예요? 승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행태로 바꿔서 분출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화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유머. 자신과 타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공개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하는 것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서로 만족감을 공유할 수 있다. 자, 일상생활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유발해서 심리적인 갈등이나 부담을 감소시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웃음으로 내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해소시키는 겁니다. 갈등, 부담 감소시키게. 웃음 포인트. 자, 한 남자가 취업 관련 면접실에서 입시를 하면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미끄러지자 제 발이 먼저 여러분께 인사합니다. 우스꽝스럽게 재밌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풀어주고 있어요. 면접관들에게 웃음을 주는 경우. 자, 억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나 느낌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 기전은 대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기전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의식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유일한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적용되며 억압의 의식적인 형태다.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생각해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안이나 우울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기억을 또는 감정을 의식적으로 생각나지 않게끔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큰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무서움을 느꼈어. 이 무서움을 의식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억제라고 얘기해요. 자, 중간 수준의 방어 기전, 억압입니다. 모든 방어 기전의 기본이 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1차적인 방어 기전이고 불안감에 대한 심리적 방어로서 가장 중요한 방어 기전이다. 억압은 불쾌하거나 원치 않은 경험, 감정, 생각을 의식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 강간을 당한 한 여성이 정신의학과 외래를 방문해서 자신이 강간당했던 당시의 상황과 강간범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다. 진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녀는 억압을 이용해서 공포와 수치심에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얘가 너 이런 상황이, 이런 기억이 너무 고통스럽잖아. 무의식적으로 억압을 이용해서 기억을 아주 깊은 무의식 세계로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억압입니다. 전치, 특정한 사람, 대상, 상황과 관련된 감정을 실제로 자극한 대상보다 덜 위협적인 다른 사람, 대상 혹은 상황으로 돌리는 것이다. 덜 위협적인에 포인트를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만만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내가 이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이 사람한테 화난 걸 얘기를 못해. 근데 이 화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화를 어딘가 풀고 싶어, 해소하고 싶어. 그래서 누구한테? 이 사람보다는 좀 만만한 이 사람에게. 이 사람보다는 나에게
만만한 상대에게 이 화를 푸는 거죠. 감정을 바꿔주는 거죠. 돌려주는 거죠. 자, 회사에서 상사에게 질책을 받은 남편이 그의 아내를 다그치고 아내는 아이를 다그치고 이 만만한 상대로 계속 이동해 가는 겁니다. 그 아이는 고양이를 발로 차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전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반동 형성 과잉 보상.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행동을 반대의 행동이나 감정, 태도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포인트.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과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알코올이나 포르노에 맞서서 열정적으로 강력한 개혁운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싶은 소망이 내면에 있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즐기고 싶은 내면의 소망과 반대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힘을 쏟는 거죠. 반대되는 것에 반동 형성이에요. 자, 신체와 불안감을 무의식적으로 명백한 기질적인 손상이 없는 신체 증상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감각계와 수의근계를 제외한 신체 부위의 증상으로 표출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가 있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이 아픈 걸로 신체적인 증상으로 바꿔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각계와 수의근계는 제외할 거예요. 예를 들어 눈이 안 보여. 이런 건 아니라고요. 나 지금 팔에 마비가 왔어. 이런 건 아니라고요. 부담스러운 직장 상사의 형과 데이트를 하기 싫은 여성이 갑자기 복통이 생겨 약속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 너무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래서 배가 아팠던 거예요. 신체 증상으로 바꿔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취소. 의례적 행위를 통해서 성적 공격적 의도를 제거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싶은 것.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 내 행동을 없던 걸로 만드는 거죠. 논쟁을 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선물 주기. 아침에 부부싸움 심하게 놓고 저녁에 꽃 선물하기. 이게 대표적인 예로 많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취소입니다. 내가 싸움이라고 했던 행동을 한 것을 안 했던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취소. 합리화, 용납될 수 없는 감정, 사고, 행동에 대해서 이유나 변명으로 개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정당화 포인트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내는 거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에서 의식적인 거짓말과 다릅니다. 내가 그럴듯하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모두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애들 다 하는데요. 왜? 그럴듯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나의 행동을 그럴듯하게 포장해냅니다. 합리화. 자, 주지화. 개인이 정서나 감정을 지적 영역으로 이동시켜서 내 감정을 지적 영역으로 이동시켜서 느낌보다는 사고로 정서적 불편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감정을 지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집니다. 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당뇨병의 대사 과정이나 불안의 정신역동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다. 당뇨병을 앓게 됨으로 인해서 느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지적인 것으로 옮겨갔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이 감정이 지적인 것으로 옮겨가 지적인 것을 설명함으로써 내가 좀 편안해졌거든요. 주지화예요. 자, 미성숙한 방어 기전입니다. 수동 공격, 공격하는데 수동,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타인에게 간접적이며 내성적으로 공격을 표현함으로써 갈등이나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것. 자, 보세요.
직장 상사에게 불만이 있었던 부하 직원이 상사가 주요 업무 발표 현장에 쓰일 자료를 준비한다고 해놓고 발표 당일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아파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상사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이다. 직접적으로 뭘 하진 못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 상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수동공격, 행동화. 내 마음에 화가 찼어. 이 화를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고 내 마음에 불안이 찼어. 이 불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표출해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액팅아웃. 뭐예요? 폭력이죠. 자, 반사작용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 감정적인 갈등이나 스트레스 요인을 발산하는 것. 내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 위협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비켜가기 위해서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협적인 생각이나 무력감 같은 느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과격한 말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하는 것. 감정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것을 우리는 행동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헬입니다. 정서적인 갈등이나 내외적 스트레스 요인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격이나 정체감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스트레스가 완전 머리 끝까지 찼어. 그러면 다른 인격으로 옮겨갑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지 않을 인격을 만들어내서 그 인격화되면서 그 스트레스로부터 피하는 거죠. 수용할 수 없는 인격의 일부가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지켈 박사 하이드.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인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두 가지야. 근데 다중일 수도 있어요. 이게 헬이. 자, 평가절하입니다. 부정적인 자질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감정적인 갈등이나 스트레스 요인을 처리하는 것.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할 때 반대로 자신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폄하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가치를 돋보이게끔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평가절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친구를 매우 질투하는 여자가 네, 그래요. 친구가 상을 받기는 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상을 받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상을 받게 되었는지 참 의문이에요. 친구를 평가절하한 거죠. 그러면서 친구의 업적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 하는 것,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것, 이것을 평가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상화. 다른 사람들을 과장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함으로써 갈등이나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는 것. 근데 자아 발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존경하고 이상화할 수 있는 부모와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은 행동과 도덕의 건강한 기준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상화. 분리. 자신이나 타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통합된 이미지로 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나눠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뭐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근데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의사는 무조건 나쁜 사람, 간호사는 무조건 좋은 사람, 극과 극으로 치닫게 하는 것, 그것을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투사.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개인의 특징을 거부하고 이것의 원인을 다른 사람, 대상,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을 얘기한다. 네 탓이야 라고 하는 것,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투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공상.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욕구나 소원을 마음속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상된 사건이나 정신 이미지 속에서 비현실적인 것을 상상하는 것, 비현실적인 것을 상상하는 것.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으나 공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는 현실의 요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백일몽. 자, 부정. 현재 상태를 무시하는 겁니다. 불쾌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할 때 나타나요. 심각한 질병의 진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얼마간 겪는 가장 일반적인 방어 기전으로 내가 병에 걸렸을 리가 없어.
그 사람이 죽었을 리가 없지. 부정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인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술 먹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이에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방어 기전은 모두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례 정말 많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사례를 봤을 때 이 사례를 봤더니 이건 이 방어 기전이구나. 기입형으로 준비하시고, 보통은 기입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요즘은 더욱더 확장돼서 문제화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까지 개념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